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스튜디오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이상민 의원님 간략히 좀 소개를 드릴게요. 예. 대전 유성을 사선 국회의원이시고요. 국회 법사위원장 지내셨고 지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맞죠? 네. 예,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상임위원회 이름을 정확히 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국회에서 이상민 의원님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어떤 초점이라고 할까요? 목표 또는 주요 관심사 이게 어떤 것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그 결함들을 빨리 고치고 보다 좀 나은 방향으로 지금 정치개혁이 가중에 가장 으뜸이죠. 선거제도나 정당제도, 국회제도 이걸 평소에 갖고 있던 것을 좀 제도화를 좀 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제 사회개혁으로서 아무래도 제가 법조인 출신이고 법사위원장도 역임했는데 아주 사법농단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정말 법률 소유자인 일반 국민이 이런 사법제도와 운영에 대해서 또 사법을 시행하는 그런 공직자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고객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느냐. 또 하나 세 번째는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후생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신산업을 진흥을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진흥 방안 이거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면서 이와 함께 신기술, 신산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런 산업이나 기존 체제 또 기존의 이해관계와 부딪히는 상충하는 가치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를 조정해내고 이를 해소하는 그런 역할도 좀 맡아서 하고 싶습니다. 자,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또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두 개나 맡으셨는데요. 뭐 어떤 사연이 좀 있습니까? 어느 경계를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종래에는 이종간이다. 뭐 도저히 섞을 수 없는 분야도 이제는 융합이 일어나는 세상이고 그거를 흔히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우러져서 융합하고 또 이로 생기는 여러 가지 충돌이나 또 조정의 부분이 필요하다면 같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상설기구를 또 당원당규를 통해서 통합하기 이전에 이를 한 사람이 겸임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또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이를 융합하는 그런 역할을 맡도록 그래서 제가 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군요. 기자들은 이제 과방위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는데요. 이 위원회 안에 이제 방송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방송법 개정안 협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야당일 때 당론으로 정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 시민단체나 또는 언론 노조에서 이 정도면 뭐 불합리하지만 그래도 고유직책으로 받겠다라고 한 안이 법률안으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지고지순한 안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정파끼리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그런 KBS나 또는 MBC의 박문진 이사를 추천하는데 정파 간에 나눠먹기 한다. 이런 비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이 공영방송에 대해 참여하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정치인들끼리 나눠먹기가 아니고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래서 그런 안을 모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만 야당 쪽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뭐 극력 반대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번 저희 안 내놓은 그 안 중심으로 하자는 쪽이고 네. 저희는 시민 참여를 좀 길을 틀 수 있는 참여의 길을 틀 수 있는 안을 좀 더 개선한 안을 만들자 이런 쪽인데 어쨌든 이게 계속 이게 핑퐁 게임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올 연말에 일정한 합의안 100%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안을 도출할
생각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신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뭐 중산층과 서민들 또 자영업자들의 어떤 목소리, 민심 이런 것들 좀 더 예민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 조그맣게 기업하시는 분들은 어렵다는 얘기는 뭐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있는 그런 호소이고 아우성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더 극심하게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 양극화를 좀 더 좁히거나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잘 제동이 안 걸리고 형편이 좋은 분들은 뭐 휴가 시절에 여기저기 외국에 많이 다닐 정도로 뭐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노인 자살률만 해도 안타깝지만 OECD 국가 중에서 1위이고 뭐 상당히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제가 초선인 시절 때부터 들어오던 말씀이고 그 양상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소득주도 성장론, 또 최근에 포용국가, 뭐 이런 얘기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정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 노선 자체를 아예 폐기해라. 대기업들이 좀 투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아주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 비판과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뭐 야당의 소리는 일단 비판의 소리는 뭐 거부감이 있더라도 듣는 노력은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포용국가, 또 최저임금제 인상의 내용에서 네.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임금이 워낙 형편없이 낮은 분들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이 대의명분에 있어서 어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나요? 더더구나 소득을 증대시켜서 소비를 증대하고 또 투자도 증대하고 그러면서 기업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 소득이 더 성장이 더 되게끔 하겠다라는 것도 케인즈의 이론입니다. 뉴질 정책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포용국가도 마찬가지로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좀 더 있는 분은 없는 분들의 손을 맞잡고 같이 함께 가자. 뭐 이런 논리고 주장인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야당은 가뜩이나 경제 지표가 금방 안 좋아지고 또 특히 이제 최저임금제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자영업이나 음식점 또 소기업, 중소기업 하는 분들한테는 비용 부담으로 오니까 이중 삼중의 부담으로 오고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런 정치적 정략적 접근을 하고 활용을 하는 건데 저는 조금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네. 다만 네. 저희도 이제 반성을 좀 해보면 네. 조금 더 최저임금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다, 포용국가다라는 깃발만 내걸지 실제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것이 성공했을 때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이득이 있고 네. 또 잘 사는 사람이든 또 어려운 계층이든 어떤 이득이 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인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 구축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좀 부족했다. 저 자신도 여당 소속 일원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최저임금제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나 또는 소득주도 성장, 포용국가를 그냥 무차별 공격을 하는 거에 대한 방어적, 수세적 입장만 하고 있지 실제로 이를 더 뛰어넘어서 사회 전체를 끌고 나가는 리더십 발휘는 하는 데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좀 더 이런 포용국가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를 할 때에는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매우 정략적인 정밀한 전략적 그런 작전이 계획이 좀 필요하고 네. 그런 거에 따라 실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 정책실장 인사를 했는데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경제 지표가 금방 안 좋아지고 이에 대한 사회 불만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고 야당으로부터 공격되고 있기 때문에 임무를 이제 바꿨다고 생각됩니다만 네. 저는 그 경제 지표가 금방 좋아질 거라고 했다면 그거는 저는
사실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누적되어 있는 그런 사회적 어떤 결함, 모순점을 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해서 허겁지겁 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사회가 경제가 양극화가 해소되고 또 이런 문제들 결함이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너무 큰 야무진 꿈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치적 리더십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어떤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네. 그러나 그에 이르는 과정은 이 정도의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생기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약한 사회 안전망 등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만드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앞서 나가 있는 분들이 이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목표도 사회 전체 구성원들과 함께 같이 성장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설득의 공감의 리더십을 보였어야 되지 않았나. 그냥 경제부총리 또는 정책실장만 바꾼다고 해도 네. 여전히 논란거리는 남아있거든요. 그렇다고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겠습니까? 최저임금제 그러면 없던 걸로 하겠습니까? 포용국가 없던 걸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기조는 그대로 살려가려면 지금 부족한 우리 집권 민주당이나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한 거는 반대쪽에서 공격하는 거를 넘어서는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같이 함께 인내하고 넘어가면 반드시 우리가 세웠던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 다만 거기에 이르는 과정에 그 고통을 겪는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또는 여러 가지 근로자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나 투자는 있는 좀 더 앞서가 있는 분들한테 사회적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설득의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를 비판하고 꼬투리 잡는 쪽의 이야기가 별 실효성 없게끔 만드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충청 민심이 궁금한데요. 요즘 더불어민주당 충청권에서 인기가 여전히 좋습니까? 조금 떨어지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종종 같지는 않죠. 예. 왜 그렇죠? 민심은 아무래도 지난 이제 6.13 지방선거 때 보였던 민심은 예. 좀 더 작년으로 거슬러가서 촛불 민심의 반영이기도 하고 예. 최순실 박근혜라는 엄청난 국민적 충격을 받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기대한 바도 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 이런 진정성이 국민들에게 전해져 오면서 또 사회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해져 오면서 박수를 보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충돌하는 이해관계끼리의 충돌도 생기고 또 기대했던 바만큼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하고 있고 네. 뭐 이러면서 한반도 평화 문제도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이러니까 잘 될까? 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늘고 있는 건 그렇군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빨리 국민들한테 또 지지자들한테 확신을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총선도 지난번 지방선거처럼 압승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고 그렇지 않다. 지금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굉장히 좀 겸손해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느 쪽에 좀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그냥 가면 굉장히 어렵고 지금의 자유한국당 꼴이 더불어민주당 꼴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그런 보시는군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들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또는 대통령 또 더불어민주당인 저 자신부터도 조급증을 내지 말고 국민들께 잘 소상히 말씀을 드리고 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지속적인 또 오랫동안의 그런 노력과 투자,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한 채 네. 그냥 뭐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주장은 맞는데 이걸로만 계속 가다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그렇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 그 실망과 불만이 증폭되면 결국 그 돌 판매질은 결국 우리 더불어민주당 또는 집권 세력 한테 안 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뭐 20년 집권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집권할 수 있을 걸로 보시는지 또
지금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여러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좀 유력 주자라고 보십니까? 그런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중도의 대통령을 내쫓고 정권을 맡겼는데 국정을 제대로 그 방향을 잡고 했는지 이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하기에 따라서 다음 대선에 정권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관건이 될 거고 사실은 그거 생각하면 모듈이 송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기 주자 중에 특별히 좀 이런 분이라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 그분들을 일일이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그 대통령을 꿈꾸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정권을 잡는 게 아니라 정권을 잡으면 막중한 그 중압감을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시시콜콜하게 그 공직자들, 실무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비전과 그리고 그 비전에 이르는 과정에 우리가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한번 같이 가야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누구는 누가 어떤 양보를 해야 되고 누구는 참아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또는 지속적으로 아주 끈질기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충청권 내 서차기 민주당 주자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낙마한 다음에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면에서 아쉬움 같은 거 없으십니까? 충청권. 아니 뭐 정치인 동료 정치인들의 뭐 그런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네. 저는 뭐 충청권이기 때문에 누구다 이거는 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충청의 지역민들 중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영남 호남만 그렇죠. 돌아가면서 그 출신만 할 게 아니고 충청도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그 전에 뭐 JP나 김종필 씨나 또는 이회창 네. 대표나 이회창 충청도라고 봐야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네, 네. 어거지건 아니건 그런 저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정서적 갈증은 좀 있습니다. 지금도 있군요. 예, 있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제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찬 당대표가 네. 세종시 국회의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좀 충청의 민의 여망을 좀 받아서 본인이 좀 한번 국가 운영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들어보긴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선거제도 개선 개혁을 위해서 이제 특위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타협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전반기 국회 때 그 개헌특위에 참여를 하고 개헌이 이제 선거제도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제각각입니다. 또 지역별로 같은 당에서도 다 다르고요. 영남, 호남, 또 서울, 수도권 또 다 다릅니다. 뭐 중대선거구제, 뭐 도시는 중대선거구, 시골은 그냥 두자, 뭐 소선거구제 두자. 또 어떤 데는 연동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 하자. 뭐 또 그러면 지역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사실은 우리 당이 야당일 때 그 표의 등가성이라든가 비례대표성 또는 사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를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또 얼마 전에는 그 대통령도 그에 대한 입장을 지지하고 저는 강력히 국회가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천명까지 했는데요. 그 저희 당내도 솔직히 보면 좀 입장들이 조금씩 내놓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다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에서 사실 좀 가해차게 좀 노력해서 100% 만족이 드는 그런 아니더라도 선거구 제도를 이번에 혁파를 해야지 혁신을 안 하면 여전히 양당 거대 정당 독과점 구조가 그대로 지탱되고 매우 비효율이고 소모적인 그러면서 구태의연한 또 보수 중심 패거리 정치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현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안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중앙선관위가 안을 내놨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이 뭐 누가 각 입장이 볼 땐 지고지순한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중앙선관위가 그래도 공평무사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양대 독과점 구조 이 또 그로 인한 패거리 정치 이를 극복하는 데는
저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안을 예. 저는 지지합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중앙선관위 안에 한 가지 약점이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학자들 사이에 또 일부 정치인들은 아예 의원 정수를 조금 늘려서라도 선관위 안에 정신을 살리되 국회의원 숫자를 좀 늘려보자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거 뭐 이런저런 토를 많이 답니다. 특권을 좀 줄이면 되지 않느냐. 국회의원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총액으로 두고 증원 정수만 늘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국민이 그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정서가 저는 최고의 헌법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설사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죠. 평생 국회의원 하는 것도 아니고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300명을 지금 선거구제로 바꾸는데 현재의 그 지역 국회의원들의 저항이나 반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한 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건 별로 슬기롭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당의 정치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각 정당의 구태의연한 행태들이거든요. 이것들을 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비례대표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중앙선관위 안을 하되 네. 정수는 원래대로 300명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 본부장 하셨고요. 2017년에도 역할을 하셨죠. 예.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대통령 선거 때. 경선 때는 2012년 때는 경선 그렇습니다. 때부터 담쟁이 포럼하고 예. 담쟁이 캠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좌장 3선 의원이었으니까 좌장 역할을 했고. 네. 다음에 이제 본 후보가 됐을 때는 정책본부장인데요. 공감본부장이라는 정책선대본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선 때는 이제 지금 대사로 나가 있는 그 노영민 주중대사나 또는 우윤근 러시아 주 러시아 대사하고 저하고 같은 삼선이고 또 같은 또래입니다. 네. 76학번. 그래서 신시 경선 때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네. 2012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경선할 때는 뭐 제가 사선이니까 또 문재인 캠프는 뭐 많은 분들이 가시니까 굳이 나설 거 없었지만 본선거에 있어서는 뭐 적극 나서서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 된 다음에 그럼 그렇게 많이 좀 도와주셨는데 뭐 좀 따로 면담을 하거나 통화를 하거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 대통령이 좀 한 번 저한테 전화라도 한 끼 먹자고 하면 좋을 텐데. 공식적으로 예. 우리 전체 국회의원들 한번 오찬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 되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작년에.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저희들 워크숍 끝나고 정기국회 앞두고 할 때 한 번 됐는데, 그러나 뭐 이렇게 뵐 때는 반갑지만 아무래도 하시는 일이 많으니까 뵙긴 어려운데. 바쁘신가 보죠. 맘 같아서는 좀 한번 따로 뵙고. 네. 좀 한번, 이 참모들이나 청와대 수석들이나 또는 당의 공식 통로를 통해서 듣지 못하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전국 지체장애인 대회에서 자랑스러운 지체장애인 대상 국회의장상이더군요. 이걸 받으셨는데요. 네, 저같이 이제 팔다리 불편한 네. 분들이 전국 조직인데 그래도 장애인 단체 중에서는 맡은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결속력도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단체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동병상련 또 동지애 같은 것도 느끼는 거죠. 제가 이제 장애인이면서 국회의원 사선에 이르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는 자신감도 심어주고 네. 동료애도 느끼고 또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당신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 이런 격려 차원에서 좀 해달라라는 주문이고요. 제가 특별히 뭐 장애인계를 위해서 혁혁한 뭐 공과가 공적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제 자주 그분들 말씀 들어서 하소연도 듣고 또 제 역할도 좀 해야 될 것도 찾다 보면은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국회의장 상으로 마련을 한 걸 저한테 주셨는데 굉장히 쑥스럽죠. 그래도 이제 이상민 의원님이 상징성이 있으시니까요. 예, 다선 국회의원이시고 또 언론에 약간 또 보도도 되고 그런 효과 같은 게 좀 있다고. 그러니까요. 장애인 본인한테도 그렇지만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특히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지만 특히 장애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보여주고 네. 활동하는 걸 보심으로써 자신들의 자제분들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갖고 성장을 잘 시킬 수 있다 이런 그런 희망도 갖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상들이 네. 아마 좀 모티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실제 장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습니까? 극복보다는 적응합니다. 적응인가요? 예. 만약에 이걸 적응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뭐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많이 힘들죠. 부딪히는 게. 네. 휠체어 타고 길거리 안 다녀보셨죠? 못 다녀봤습니다. 예. 정말 내가 다녀보면은요.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러더군요. 휠체어 타면 예. 1cm의 그 턱도, 그 조그만 1cm의 턱도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조금 더 화장실 같은 데는 보면요.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들어가도 화장실을 용변 보기 위해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장애인들은 잘 못 느끼시죠. 겪어봐야 알고. 말하자면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의 그 불편함을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네. 겪어봐야 듯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여성분들 중에 많이 지금 막 울분을 토해내는 분들이 있는데 또는 성희롱이나 성폭행 당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감수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상대방 입장이 돼 보면 내 입장에서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4선 국회의원이신데요. 야, 내가 정치를 하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큰 보람을 느끼신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 예. 초선 일대 위원 결정을 받은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용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자가 내금을 선납을 하는데 그게 위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돌려받고 못 받고 그 기준이 소송한 분은 돌려받고 소송 안 한 분은 시간이 지나서 못 받는 걸 특별법을 통해서 4년에 걸쳐서 대통령 거부권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죠. 그래 그 행보를 다시 해서 통과시켰고요. 작년에 통과시킨 14년 만에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면 변호사 사법시험에 대해서 연수원을 맞춰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기와 뜻과 다르게 취득되는 자격증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세무사와 그렇죠. 변리사. 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 때부터 그게 너무나 불합리한 겁니다. 말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나 부당한 특혜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그 폐지안을 세무사법 개정안하고 변리사법 개정안을 냈는데 계속 안 됐었습니다. 14년 만에 됐군요. 17대 때 안 됐고 18대 때 안 됐고 네. 19대 때 안 됐고 20대 또 내서 20대 국회 때 14년 만에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시켰죠. 그때 대한변협 회장이 삭발하고 그러지 않았죠? 국회 정문 앞에서 삭발했는데요. 예. 저는 저도 좀 잘 아는 분인데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게 삭발할 그런 거 가지고 삭발할 일은 아니죠. 네. 얼마나 세상에 어려운 계층이 있고 그렇죠. 억울한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는데 그런 일에 분노를 하셔야지. 물론 이제 대한변협 회장이라는 자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이해관계를 대변을 될 수 있는 해야죠. 대변 안 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하는데 예.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동료 변호사분들한테는 많이 미움을 받습니다. 자, 정치인으로서 어떤 좌우명 같은 게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치열하게 그러나 아주 끈기 있게 그러면서 공익에 합당하게 근데 제가 좀 치열하고 특히 부족한 게 이제 끈기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부족했던 점을 좀 제가 보완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고 끈기 있게 그러나 이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공직자하고 공인이기 때문에 네. 공익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겠죠. 네. 그 가치를 쫓아야 되겠고. 근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게 판단해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또 이러자니 저게 그렇고 저게 저렇게 하자니 이렇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조정해내고 어떻게 안심시키고 동참 공감대를 끌어내느냐 이게 결국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능력과 덕목인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 이제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께 또 저희 시청자들께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부족한 저인데 어느덧 이렇게 초선일 때는 생각도 못한 4선 국회의원, 중진 국회의원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막중한 책무가 있다고 스스로 되새기면서 또 되새기면서 공익에 합당하게 그러나 끈기 있고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다니겠습니다. 많은 지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